박수부터 합니다. 좀 전에 소개받은 김우섭입니다. 강의는 시작할 때 세 가지 요소를 갖고 시작을 하면 참 좋다고 합니다. 첫째,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와 겸손함. 두 번째는 제가 지속적으로 강의 시간 내에 갖고 있는 열정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중간에 얼마나 에피소드적인 요소가 있느냐. 웃기면서 시작해야 되는 요소인데 오늘 사실 강의 시간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그런 강의 요소를 바탕에 깔지만 주로 컨텐츠 위주로, 그 다음에 조금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은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는 강의를 처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뭐 코로나가 창궐 한 2달 전부터 했지만 공부라고 해서 이거에 대한 책을 읽은 것도 아니고요. 주변에서 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것과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보고, 아까 이제 좀 전에 우리 센터장님 토론 많이 하는 분인데 저랑 그런 제 혼자 아까 토론에서 말씀 주신 그 강의에서 말씀 주신 제일 중요한 게 사색하라 하거든요. 사색을 많이 해본 거죠. 코로나에 대해서. 그래서 제 강의 내용이 오늘 포스트 코로나인데 제목이 19, 20, 21로 돼 있어요. 우선 제가 강의 시작할 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의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안철수 선생님 같은 의사도 아니에요. 의사를 했던 적도 없고 코로나에 대한 이해관계가 전혀 없었는데 메르스 때나 이전의 관계에서도 그걸 병리학적으로 공부하거나 사회 이슈로 공부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독감처럼 조심해서 안 걸리고 지나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 사태를 보고 이거는 그냥 인류사적으로 지나가는 바람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리고 Y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 Y의 답이 뭐였냐면 코로나19는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코로나20과 21은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왜? 저 나올 요인을 우리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 앞에 부분에 얘기한 거 조금 우리 맨 처음에 팀장님, 그 아름다우신 팀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학교폭력의 실태를 얘기하고 학교폭력을 줄이자는 노력을 하는 재단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학교폭력이 일어날 거름과 토양을 제공하지는 않았는가? 학교라는 걸 만들었죠. 폐쇄된 공간에 너무 많은 사람을 잡아뒀죠. 그리고 학습에 관심이 없는 많은 대다수의 학생들을 장기간 동안 가둬두면 그 안에 있는 애들은 스트레스 풀 방법이 없기 때문에 폭력을 가하거나 폭력을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무담담해지지 않을까. 아까 응답이 없다는 거는 감정이 없다는 거거든요. 저희 때 제가 이제 나이가 보기보다 적습니다. 네. 저희 세대는 학교에 70명이 있었어요. 한 해에 100만 명이 태어나는 시대였는데 지금 올해 통계로 보면 한 달에 2만 8천 명이 태어나는데 많이 태어나면 33만 명이 태어나는 한 해에 이 세상에 변화가 있지 않겠나? 학교 폭력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지금 그런 과정으로 가는데 환경도 바뀌지만 기술적인 요인이 아까 얘기한 싱귤러리티 얘기도 나오고 인공지능 나오고 데이터 시대가 나오면 뭔가 많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 이 세상에 코로나19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교폭력이나 코로나19를 다르게 보지 않고요. 그 안에 Y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그 Y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는 변화가 왜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그걸 파악을 해야 얘를 어떻게 멈추고 반복 재생을 하지 않는 방법을 궁극적으로 찾아내야 되고요. 이게 무슨 진단시약을 만든다, 마스크를 쓴다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마스크를 쓸 수도 없을 거고 매년 주사를 맞고 매년 해독제를 먹어야 되는 일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학교폭력이 그래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과제를 Y로 저는 시작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왜 코로나19가 지금 중국에서 또는 어떤 특정 국가에서 창궐을 해서 팬데믹이라고 하는 대중성을 갖게 됐는지. 팬데믹이 되게 나쁜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그리스 말로 그냥 대중이란 뜻이에요. 우리 모두 감염되는 시점이 왔다는 뜻이라는데 Y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하필 2019년 그 어느 시점에 창궐을 했을까? 근데 숙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병을 옮겨준 그 친구의 어떤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전파된 거거든요. 그러면 숙주를 공부해 보니까 뭐 박쥐라는 얘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박쥐에 대해서 굉장히 그 경멸, 그 다음에 드라큘라적인 요소,
공포심 이런 게 있어요. 박쥐는 굉장히 나쁜 거다. 근데 박쥐가 나쁜 짐승은 아니거든요. 해충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고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된 건데 박쥐가 포유류 중엔 종이 제일 많대요. 걔들은 그만큼 적응성이 뛰어난 거예요. 근데 왜 얘가 갑자기 어느 날 인간한테 바이러스를 줬냐? 그걸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박쥐를 우리가 못 살게 한 거예요. 박쥐의 서식지를 파괴했어요. 누가? 2차 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박쥐가 저 계곡이나 저 안에 있는 애들을 그 계곡을 가서 파헤쳐서 공장을 짓고 채굴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주택가로 자꾸 나와요. 근데 주택에서 박쥐를 본 사람 있으신가요? 얘들은 밤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쥐를 잘 볼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얘들이 주택가로 내려와서 밤에만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접촉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조금 외진 서판교 쪽에 사는데요. 박쥐가 많아요, 동네에. 근데 박쥐는 활동성이 좋으면 병을 옮기지 않는데요. 이 박쥐가 모양이 어떠냐면 제가 지금 시범은 볼 수 없지만 박쥐가 거꾸로 매달려 있거든요. 주로 낮에. 그리고 날아다닐 때만 정상이니까 얘가 좀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매달린 상태에서 배변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가 어디로 가나. 지금 저희는 이렇게 가지만 글래비티하게 반대로 이게 오니까 얘들은 날아다니면서 배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박쥐는 스스로 걸리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놈이 날릴 때 체중은 큰데 날개를 짓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체온이 급격히 상승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다 자기 스스로 박멸을 하는 거예요. 나쁜 것들을. 근데 박멸하기 직전 상태에서 이 분출하는 배설물에 인간이 오염될 가망성이 있다는 거죠. 그건 밝혀지진 않았어요, 확실히. 그렇지만 제가 여러 경로를 공부해 보니 그게 가장 타당성이 있다. 그럼 아까 제가 얘기한 말씀으로 조금 돌아볼게요. 2차 산업이 박쥐가 살던 서식지를 파괴한 거죠. 그래서 이 박쥐들이 인간 영역에 숙주를 제공할 수 있는 바탕을 인간 스스로가 제공한 거예요. 박쥐는 만나기 쉽지 않은 동물이 있어요. 저 동굴이나. 근데 그놈은 동굴을 관광으로 개발해갖고 들어갖고 애들을 막 깨우니까 애들이 그 동굴을 나와서 다시 주택가에 있는 음험한 데로 자꾸 오고 그걸 또 어떤 나라의 나쁜 사람들은 그걸 또 생으로 잡아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원인은 그걸 먹은 사람도 그 배변을 막고 숙주가 된 사람도 아니고요. 그 서식지를 파괴한 인간이 바탕에 깔려 있지 않을까가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즘이 무슨 계절이라고 그러죠? 질문하고 소문도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짧으니까 환절기예요. 환절기는 어떠냐면요. 체온이 급변하는 시기입니다. 아침 기온과 저녁 기온. 전문용어로 일교차라고 그래요. 일교차가 셀 때는 사람이 어떤 개냐면 온도에 적응하냐고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면역세포의 에너지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면역세포는 제가 병리학자 아니라는데 공부를 최근에 해봤거든요. 인간이 에너지가 100인데 에너지를 배분하는 거예요. 생각하는데 얼마, 육체 노동에 얼마 쭉 하는데 세포가 능력이 다 따로따로 있는데 가장 마지막에 배분하는 게 면역세포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피곤하거나 그러면 입술이 터지거나 입안이 헐거나 하는 궤양이 생기는 건 면역세포의 에너지 공급이 줄면 과로를 하거나 하면 오는데 이 환절기에 인간의 신체 중에 가장 많은 체온의 변화가 막 와요. 그러면 그걸 막으려고 면역세포 쪽에 에너지 공급이 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기가 잘 걸려요. 근데 그걸 기후변화에다 맞춰볼게요. 환절기가 보통 하루에 14도씩 일교차가 막 납니다. 근데 전 지구적으로 여러분 환절기는 어때요? 온도가 차갑고 더운 거에 변화 차이지 덥다고 차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지구가 몇백만 년거나 걸쳐서 뭐 몇만 년에 걸쳐서 일어날 변화가 몇 년 사이에 일어났어요. 지구 온도가 1도가 높아진 거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지금 면역이 굉장히 취약해요. 모든 사람 다. 그런 상태에서 서식지를 빼앗긴 박쥐들이 또는 박쥐가 아닌 그 어떤 숙주가 우리 집 뺏기고 나와서 남의 집에 새 살다가 집주인한테 병균을 옮은 거죠. 집주인이 잘못한 거냐? 저기 천막에 사는 사람들을 꼬셔서 내가 방 한 칸 마련해주고 여기다가 수세식 화장실 잘 놔주고 건강하게 서식지를 제공했으면 저 새 들어온 사람이 나한테 병을 옮겨줄 일이 없었는데 나는 방세나 받아먹으려고 수세식도 아니고
잠자리도 오염된 걸 제공하니까 새 들어온 사람이 나한테 병으로 옮기지 않았을까? 일리가 있으시면 박수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또 이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겠는데 아닌 요인을 못 찾아내잖아요. 자, 요 얘기 조금 드리고 갈게요. 아까 센터장님이 에이트를 얘기하셨어요. 에이트하고 지금 얘기를 제가 결부시켜 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코로나19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의를 못 내리는가 하면요. 통찰력이 없어서예요. 지식이 너무 편협하다는 거죠. 인문학한 사람은 인문학만 해. 병리학, 병리학만 해. 근데 이런 학문은요. 영장류학부터 해서 병리학, 사회, 경제학, 철학을 다 아울러야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니고 각기 주장한 사람들을 다 읽어보고 이렇게 핀셋을 뽑아보니까 아, 이거는 우리가 전 지구적인 석학들이 지금 없어요. 폴 그루만이든 뭐든 나오면 경제학 하는 사람은 주식하고 그 얘기만 해요. 코로나가 주식이 어떻게 될 건가? 아니, 주식이 오를 수는 있는데 돈이 내가 코로나에서 걸리면 돈이 뭔 필요 있냐고요. 안 걸린다는 전제인데 코로나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배경의 Y가 성립된다면 지속적으로 창궐할 거고 우리 삶을 바꿀 테니 그거에 대한 지속성과 수용성 있는 대책을 우리끼리 마련해 보자. 그러려면 조금 더 코로나를 들여다보자는 거죠. 제가 Y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장에서 뭐냐면 이 코로나가 굉장히 특이했던 거냐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건 특이하진 않았어요. 이 시점에 뭐가 있었냐면 스페인 독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1, 2, 3차 산업혁명을 바이러스로 설명하는 건 저도 처음이고 처음 들어오셨을 거예요. 근데 바탕을 들여다보면 아 그럴 수도 있다. 제가 조금 4차 산업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1차 산업혁명은요. 다리를 기계화한 겁니다. 어디 가는 거를 증기선, 증기기관, 증기기차 그 다음에 짐을 이고 배를 벼서 가서 배입니다. 벼가 아니고 그걸로 면 방직을 만들고 목화섬을 만드는 모든 이동수단을 산업화한 게 1차 산업이라면 2차 산업은요. 팔을 만든 거예요. 이제 생산하는 도구 자체에 모터를 넣어서 운송수단에다가 운송된 물건을 가공하는 전기기술이 는 게 2차 산업이에요. 3차 산업은 뭐냐면 1, 2차 산업을 더 가속해서 생산할 수 있는 서비스 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을 자동화하는 거. 그럼 발과 다리가 자동화된 걸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시대가 3차 산업이었어요. 4차는 머리를 자동화하는 겁니다. 아예 생각, 뭘 생산하고 어떻게 생산하는 전체를 자동화하는 게 4차인데 이때 2차 산업하고 요 사이에 1차 대전하고 대공황과 2차 대전과 스페인 독감이 어우러져서 발생했어요. 근데 그 시기가 얘들을 지속적으로 푸시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자, 보세요. 1차 대전이 왜 일어났냐면요. 왕정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자본주의로 갈 수가 없으니까 왕정을 무너뜨리는 전쟁이었던 거예요. 오스트리아 황제가 총을 만든 건 황제가 농업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니까 산업자본가들이 이건 전쟁을 통해서 변혁을 일으킨 거죠. 근데 전쟁을 막상 해보니까 엄청난 사람이 죽긴 했는데 자본가들이 볼 때는 전쟁이 자본가의 천국이에요. 엄청난 무기 생산해야 되죠. 엄청난 물류 수송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은 죽을지 모르지만 돈은 벌게 되는 거죠. 그걸 재미를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퀴즈를 내고 그냥 궁금해만 잠깐 해보세요. 스페인 독감이 어디서 창궐했는지는 아세요? 맞추시면 제가 갈 때 마스크를 하나 드릴 겁니다. 스페인이 아니에요. 스페인이 가장 많은 피해를 봤을 뿐이에요. 스페인 독감은 1918년 1차 대전 마무리될 때쯤 프랑스에 있는 미군 병영에서 시작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월남전을 참전했다가 바로 다 한국으로 왔잖아요. 미국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영화를 보면 미국에서 군대를 간다는 건요. 지금 예를 들면 시애틀에 있는 애가 보스턴에 있는 육군 훈련소에 가서 유럽을 가는 건요. 지금은 비행기 타고 가요. 근데 시애틀에서 보스턴을 가는 게 보름 걸립니다. 근데 역마차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때는 차가 없어요. 3달 걸린대요. 그러니까 참전을 하는데 내가 논산훈련소 가는데 3달 걸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심지어 시애틀이나 이쪽 그 서부에 있는 아버지가 애를 데리고 보스턴에서 입영훈련소에 넣고 그 집에를 안 가고 바깥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얘 제대할
때 데리고 가려고. 왜? 집에 갔다 오는 것보다 얘가 제대를 빨리 하니까. 유럽 갔다 1년 만에 오거든요. 근데 유럽에서 남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차 대전이 끝났는데 미군이 1차 대전에서 철수를 하는 병력이 이 안에 스페인 독감이 생긴 거예요. 왜냐? 1차 대전이 서식지를 파괴했거든요. 어느 부분에 대규모 폭격을 통해서 숲을 황폐화시켰단 말이에요. 이때 숙주가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야 1차 대전 하다가 휴가를 갔더니 스페인이 너무 좋아. 그래서 미국 병사들이 스페인을 내려갔는데 스페인이 완전히 청정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스페인 독감이 삽시간에 퍼져서 엄청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자, 제가 다른 얘기로 조금 더 뒤로 가볼까요? 여러분 패스트 아시죠? 패스트가 열리고 시대적으로 보면 그게 종교 교역이랑 연결되는 걸 아세요? 그죠? 패스트를 터지니까 돈 있는 귀족이나 중상층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외진 수도원으로 가본 거예요. 갔더니 종교가 우리가 알던 것처럼 신성하지 않더라는 걸 보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외친 것처럼 사회 변혁에 질병이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산업 변화에 산업이 이제 2차 대전으로 칠게요. 자, 1차 대전을 통해서 산업을 막 일구는데 1차 대전 산업형, 그러니까 1차 산업과 2차 산업 중간 형태 산업을 막 키우다 너무 키워서 경제 대공황이 온 거예요. 자본을 찍어서 돈을 풀어주니까 1929년대 대공황이 터졌죠. 그러면서 자본이 다시 재편을 해요. 이제 완벽한 자본주의와 2차 산업 형태로 가면서 그 산업을 융성시키려고 2차 대전이 터집니다. 그리고 완벽한 대전을 없앤 건 사실 원자탄이에요. 전쟁은 여러분 인간의 의지로 없앤 게 아니라 너무 무서운 무기를 만들어서 전쟁을 하면 안 되겠다는 인지적인 요인으로 전쟁이 없는 거예요. 한반도 문제도 저는 그렇게 봐요. 만약에 이 상태 1960년대라면 계속 이 기술이 원자탄 없이 지속됐으면 우리는 아마 남북전쟁을 두세 번은 더 했을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왜 여기다 코로나를 끌어다 놨냐면 4차 산업은 시작이 됐어요. 정보혁명, 기술혁명,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싱글 내러티도 올 거라고 다 판단됐는데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어떨까요? 기술은요, 패턴이 생겼어요. 이전에는 증기기관이 1784년도에 왓슨이 처음으로 내놓았는데 기관차는 언제 나왔냐면 1824년에 스티븐슨이 증기기관차를 내놨으니까 약 40년이 넘은 뒤에 기술이 완벽한 혁명을 이뤄요. 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터가 처음에 테슬라가 발명한 이후에 교류 모터가 굉장히 잘 썼는데 2년 뒤에 모터의 성능이 2배로 늘어난다는 법칙이 없었는데 이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가는 데는 법칙이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그 유명한 황해 법칙입니다. 또는 무어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모든 반도체의 집적도는 18개월에서 24개월에 2배로 늘어난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만든 인공지능은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24개월이면 2배로 늘어나요. 성능이. 그 기준 때문에 4차 산업이 그냥 온다는 거예요. 아까 싱귤레리티를 2045년에 어떻게 계산해내냐면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를 2년에 2배씩 성능을 높이면 전 지구적인 데이터를 다 처리할 수 있는 연수가 언제냐면 2045년이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마치 1차 산업혁명을 미루다가 1차 세계대전이 터진 것처럼 미뤘는데 못 미뤄야 될 사건이 터진 거죠. 그게 코로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할 때 코로나가 없었으면 제약 조건이 거의 없었어요. 더 많은 사람을 모을 수도 있었고 예를 들면 심지어 저보고 30분 말고 1시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토론을 얼굴 보면서 할 수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단 명수를 제한했죠. 이전과 다른 세상이 열린 거예요. 근데 그 명수를 제한하고 우리가 어떤 컨디션을 줘야 될 제약 조건들 모두를 사실은 기술이 해결할 수 있는 바탕 위에 있는데 아직은 우리가 그 기술을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이것도 관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자, 다음 장이요. 그러니까 제가 4차 산업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4차 산업은 코로나 때문에 더 촉발된 거예요. 기술적인 백그라운드 위에 인문학적인 이유가 생긴 거죠. 이제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꼭 이전의 방법으로 같은 동일체 조직, 구성원, 그 다음에 복합 공간이든 어디든 그 공간에 몰아넣어서 통일체를 만드는 이런 사람적인 사고가 기술을 통해서 언택트로 바꿔야 되는 새끼가 온 거고 언택트가 됐을 때
많은 변화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 뒤에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거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할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집단 학습을 포기하고 개별 학습을 통해서 싱귤레이터 전에 내가 인공지능에도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요. 코로나 때문에 생긴 과제가 아니고 우리가 인간 생활을 거부한 세상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제가 인류 역사표를 이렇게 보내주고 잊지 말아야 할 것 이렇게 표시했어요. 잊지 말 건 뭐냐면 여러분 두 번째 퀴즈. 아까 스페인은 맞췄는데 관심 있는 분들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끝나고. 신석기 시대와 구석기 시대로 배우신 적 있죠? 국사 시간에 그냥 나와요. 신석기의 특징은 뭐다. 문이 없는 토기, 빗살무늬 토기는 뭐고 어쩌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때 농경이 시작됐고 BC 2500년에 뭘 했고 이런 건데 그게 아니고 제가 병리학자가 아니라 했잖아요. 신석기 시대와 구석기 시대가 더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구석기니까. 이 사람들은 타제석기를 썼습니다. 돌을 깨트리면 깨트리는 모양을 갖고 쓰는 거고 신석기는 마제석기예요. 갈어. 그래서 심지어 바늘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더 건강하고 행복했을까? 근데 행복한 거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뼈만 남아있는데 웃었는지 울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신체 조건상 저는 굉장히 그 행복한 시절을 보냈는데 키가 좀 작아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제가 13살 때 키가 지금 키랑 별 차이 없습니다. 제가 테니스 선수를 하고 야구 선수를 했었거든요. 그 지금 우리 중학생 친구를 만나면 저를 보고 깜짝 놀래요. 너는 1m 90은 돼 있어야 되는데 제가 70명 중에 중학교 1학년 때 번호가 62번이었거든요. 그것도 제가 귀찮아서 더 뒤로 안 가서 그랬지. 그런데 왜 안 컸냐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제가 6학년 되는 해에 미군 부대에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집에 콜라가 지천으로 깔리기 시작한 거예요. 콜라하고 초콜릿이. 이게 칼슘에는 쥐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하고 우리 누이가 저보다 커요. 우리 집안은 아버지가 크셔가지고 우리 명예사님처럼 잘생기진 않으셨지만 아버지가 키가 크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다 데려온 아들로 보는 거죠. 잘 크다가 어느 날 성장이 멈춘 거예요. 그래서 주변 식구들이 저를 그랬어요. 저거 야한 걸 많이 봐서 그런 거 아니냐. 막 그런데 저는 이게 약간 음료수의 영향이 있다. 자, 다시 구석기로 여러분을 모시고 갈게요. 구석기 사람들이 키가 컸을까요? 신석기가 키가 컸을까요? 아니, 50%인데 그냥 얘기하세요. 마스크 때문에 대답이 안 들리나? 구석기 사람들이 더 키가 컸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문화인류학자들이 연구를 엄청 했어요. 아니, 도대체 구석기는 농경이 시작되기 전이거든요. 그럼 새끼를 먹은 것도 아니고 애들이 수렵 채집을 했어요. 동굴에서. 그러면 생활환경 열악해, 잠자리 축축해, 먹는 거 후졌어. 근데 애들이 더 컸어. 그래서 유추해낸 게 뭐냐면 구석기가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저는 박사는 못했어요. 머리는 큰데 박사는 안 하고 석사를 끝냈는데 미국은요. 아까 우리 센터장님이 문화인류학 쪽 박사는요. 그레이드가 달라요. 기계나 숫자는요.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인간을 연구해서 다루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과거의 인간과 지금의 인간과 미래의 인간을 연구하는 학자는 대단하다고 그래서요. 박사학위가 문화인류학 박사는 박사 중에 박사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연구를 오래 했어요. 누가 더 행복했는가? 구석기가 더 행복했다는 거죠. 왜냐? 농경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경을 시작하기 더 행복한 게 아니었을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왜 학교를 다녔는지 아세요? 여러분을 개화시키려고요? 아까 제가 그 도표에서 설명을 빠뜨렸네. 여러분 왜 초등학교가 6년이고 중학교가 3년이고 아까 일본의 학제가 미국식 학제를 따랐다 그랬잖아요. 왜 1800년도, 1700년도에 학제가 6334로 됐을까를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게 농경의 시작, 노동의 시작, 자본의 시작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여러분 그냥 8살이면 학교를 가서 13살이면 졸업하고 14살에 중학교를 가서 3년 왔다 갔다 하다가 고등학교를 갔는데요. 이게 8살부터 기본적인 근육의 문화인류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8살부터 기본 노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옛날에 학교가 없을 땐 논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풀 뽑아.
나무 심어. 그거는 근데 학습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가서 못 심고 자르고 배우면 되는데 공장이 시작되니까 야 오늘 100개를 생산해야 돼. 분량은 10% 미만으로 잡아. 초등수학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살에 한 번 졸업을 시켜요. 왜냐하면 졸업을 안 시키면 요때 애들이 쭉 12년을 가게 되면 중퇴는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13살에 노동 현장으로 안 나와요, 애들이. 그러니까 13이면 중노동을 시작할 수 있는 근육이 생긴대요, 14살에. 그때 한번 학교를 잘라서 국졸 애들의 노동 인력을 만들어 주려고 학제를 만든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게 그냥 왜 그러진도 모르고 있다가 코로나를 맞이한 거죠. 코로나가 왜 생겼는지 모르고 마스크만 쓰고 지금 안 걸렸길 바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오늘 다룰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가 몰랐던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인간은요. 공장도 아니고 학교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 제가 증명을 해볼게요. 얘가 한 450만 전에 생긴 거예요. 이건 사람은 좀 아니래요. 보노보 원숭이나 침팬지 정도겠죠. 주로 이런 형태, 걷는 게 정상적이지 않은. 쭉 보면 사피엔스라고 하는 애들, 요게 현생인데 요게 한 3만 년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시 신석기, 구석기 옛날 우리 학습을 빼오자고요. 우리 저 교대 총장님 계신데 죄송한 게 이게 학습에서 중요한 과목이잖아요. 요때 3만 년 전쯤에 구석기였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문자를 만들고 기록을 남긴 거는 그저 10,000년이 안 되고요. 문자는 BC 5,000년 이전에 없었어요. 그럼 우리가 아는 인간이라고 하는 게 어떻다고 떠든 거는요. 인간 역사를 10만 년을 잡아도요. 우린 사실은 5%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요. 여기쯤 얼음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게 우리 DNA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노동하지 않았어요. 이걸 내가 다시 증명해 볼게요. 여러분. 동굴에서 살면요. 30인을 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집단 감염이 돼봐야 그 동굴 하나 죽고 끝나는데 우리는 보통 모였다 하면 100명은 돼야 뭘 먹는 걸로 알고 요번에 무슨 강남 압구정도 보니까 한 100명 종업원 있고 한 500명 회원 있어야 좀 된다 싶어요. 이것도 안 맞는 거죠. 동굴 안에. 이게 동굴이면 지금 요거 이 정도면 생활이 힘들어요. 앉아있는 건 40명이 되지만 잔다고 생각하면 동굴이 근데 이거보다 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특성. 동굴에서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동굴에서 뻑꾸 6시 반이네 일어나서 나가서 동물 채집하고 과일 따자 있었을까요? 그 중에 좀 식성이 왕성한 애가 한 이틀 굶은 뒤에 야 배고프지 않아? 그러고 쑥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오늘은 나가서 뭘 좀 주워오든지 잡든지 해야 돼. 그게 구석기였어요. 쑥 나가요. 가서 여자들은 채집을 갑니다. 풀 뜯고 남자들은 수렵을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게 사실이었냐? 그건 사실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 상황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게 남자들이 사냥을 가요. 뭐 창팍 우리 이게 총장님하고 이사장님이 맨 앞에 쓰겠지. 그러면 이제 총장 너는 왼쪽으로 가고 몰고 저기 있는 덩치 좋은 센터장이면 상을 던지고 막 해서 센터장님이 빡 던져서 맘모스를 한 방에 딱 쓰러뜨렸어요. 그럼 우리 10명이 이제 맘모스 들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이제 앞에 이사장님 두 분이 계시고 총장님하고 아까 거기 왼쪽으로 가시라고 한 건 너무 잘했어요. 이 총장이 그때 센터장한테 창 던지라고 한 게 나예요. 센터장 뒤에서 결국은 내가 던졌거든요. 막 그러고 오는데 그러면 이 지침을 잘 주고 제대로 따라해서 잡은 사람들 서로 쿡쿡 치는 거예요. 좋아요. 이게 페이스북이에요. 이게 본성이에요. 그리고 와서 맘모스를 실컷 잡아먹어. 이제 맘모스를 먹을 때쯤 맘모스 이빨뼈를 누굴 줄 거냐? 이사장님 줘야 되냐? 총장님이 연배가 많은가? 아까 근데 먼저 가라는 사람이 누구지? 막 그런데 갑자기 이종 사무총장이 얘기하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나가자 그런 게 저예요. 여기는 던진 게 접니다. 야 그럼 왼쪽 이빨 오른쪽 이빨 둘이 가져. 그럼 이 사람들이 이걸 구멍을 뚫고 여기다 다는 거예요. 그게 인스타그램입니다. 아니 뭐가 달라요? 아니 우리 때는요 아버지가 야 막내야 제가 지금 막내야
꼬맹이, 항상 꼬맹이래. 왜냐면 내가 제일 작았으니까, 우리 집에서. 꼬맹아, 뭐 먹고 싶냐? 탕수육, 짜장면 아빠. 그러면 무조건 가요. 그럼 먹으면 비비기 전에 일단 저는 아버지 거 비벼드렸어요. 너무 고마워. 또 사달라. 막 너무 고마워. 아버지 먹기 전에 또 다, 아버지 너무 고마워요. 그러고 먹었는데 요즘 내가 딱 애들 보러 뭐 먹고 싶냐? 뭐 먹고 싶대요. 딱 가. 이렇게 여기서 난 인사하나 자식이 그랬더니 사진 찍고 있어. 인스타에 올리려고. 왜? 나 잘 먹고 산다는 걸 보이는 게 뼈가 아니고 인스타이기 때문에. 본성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시총을 엄청나게 많이 올리는 회사들은요, 제조회사가 아니에요. 삼성전자 300조야. 에이, 글로벌 1위라는데? 아마존 애들 그냥 1000조예요. 구글 1000조예요. 자, 그건 뭐냐? 그들은 인류학을 공부해서 사람이 본성적으로 뭘 좋아하는지를 연구한 회사들이에요. 삼성전자는 소니가 만든 거 만들고 누가 칩 만들면 그 넣어서 사람은 뭘 원하는지 몰라. 우리는요, 핸드폰이 엄청 불편해요. 아까 뭐라 했어요? 제대로 살으려면 디지털을 끊으라고. 동굴 안에 있는데 다른 동굴하고 연락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야, 내가 어제 가보니까 거기 맘모스 많더라. 니네 동굴 내일 나가봐. 그랬냐고. 거기 가서 얘들이 잡아먹으면 나 다음번에 잡아먹을 게 없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드리는 결론은요, 우리가 우리에 대한 연구를 좀 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학교폭력을 예방한다. 우리 푸른나무재단이. 그러면 학교폭력 예방을 선생님을 교육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이런 일련의 일들이 있겠지만 이 폭력의 유발성은 우리 인류 본성상 무엇 때문인가? 그거는 제가 봐서 스트레스가 제일 커요. 애들을 특정 공간에 잡아놓고 목표 없는 애들을 너무 짓누르고 있는 거죠. 얘들은 그래서 자기 감정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 억제의 분출로를 찾는 건 아닐까 하는 게 오늘 머리큰 제가 드리는 팁일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학제를 바꾸고 여러 가지 학교를 2부제, 3부제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오늘 저기 총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학교를 왜 온라인으로 한 번에 바꾸려고 하는지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거는 사고방식이 9 to 6 때문에 그래요. 9 to 6는 아까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공장 사람들이 우리를 노동시키기 위한 거라 그랬잖아요. 9 to 6는 뭐냐면 밝을 때 돌려야 공장에 전기료가 덜 드니까 공장을 9 to 6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학교를 이렇게 자본가들이 학교를 세우면서 뭐냐면 노동자 양성기관을 만든 거예요. 학교도 똑같은 시간에 근로시간하고 맞춰준 거죠. 학습은 그 시간에 할 필요 없어요. 잠 없는 애는 6시에 와서 12시까지 공부시키고 집에 보내. 한 반을 6명으로 줄여. 선생님도 나는 아침 잠 많은데 선생님 하러 나가면 힘들잖아요. 와서 애들 둘겨 패고 저희 그랬더니 짜증나셔가지고. 자, 12시쯤 애들이 가고 12시 반 팀에 와요. 6시까지 와. 그럼 한 팀 가. 7시에 와서 밤 1시까지 공부하는 3팀으로 돌리면 코로나 확산 안 돼요. 맞죠? 그리고 바깥에 잉여 하루에 아침에 9시에 가서 6시까지 있으라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모자르지. 퇴임한 선생님 중에 하루에 한 과목만 와서 애들한테 쭉 보고 관찰, 통찰 이거 하면 칠판에다 막 쓰고 막 여러 가지 이해를 안 하면 시간이 남는다니까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 왜? 그게 인간 본성이었다는 게 확인이 되면. 자, 전부 다 2차 산업이 만든 거라니까요. 우리가 9 to 6. 지금 학교 폭력도 다른 측면에 제가 설명을 하나 더 드려볼게요. 우리나라가 게임이 굉장히 잘 돼요. 아, 왜 게임으로 애들이 저는 게임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전 시간을 이렇게 내 인생 아닌 다른 남의 아바타의 인생을 보내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나는 내 인생을 늘 즐기고 공부하기도 힘든데 남의 아바타를 들어가서 걔가 총을 쏘고 뭐 이런 건 저는 별로 관심 없어요. 그리고 군대 생활 우리 총장이 알지만 우리 군대 생활 오래 해봤어. 뭐 MMORG 할 필요가 없어. 자,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갑자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불행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1982년도에. 아유, 죄송합니다. 그럼 나이가 확 나오네. 고등학교 2학년에 딱 들어갔는데 그 전까지는요 2시 반에 학교가 끝났어요. 오후 2시 반에 학교 끝나서 저희는 기타 배우러 가거나 조금 밖에 달리는 신발 신고 있는데 좀 가고 그런 일탈 영화 좀 보러 가고 예비군복 입고 약간 19금 영화 보러 가고 그런 세대였는데 갑자기 교장 선생님이 요맘때저니까 82년 3월 2일 날 계약해서 갔더니 자, 제군들
오늘부터 자율학습을 합니다. 예? 집에서 여태 자율학습하고 있었는데 1학년 학생들은 6시, 고2는 8시, 고3은 10시에 학교 끝냅니다. 고2 학생 이상은 도시락을 2개씩 싸갖고 내일부터 오시면 됩니다. 끝. 오늘만 3시에 끝. 저는 이제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쓸데없이 학교에 8시까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땐 몰랐어요. 그 짓거리가 누구의 전두환 대통령께서 데모를 하지 말라 그런 뜻까지는 생각했는데 정치적인 이슈가 저를 몰라 안 했는데 최근에 제가 몇 년 동안 4차 산업 공부하다 알게 된 거예요. 2차 산업 애들이 사학주들이 많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야근을 쉽게 시키려면 자율학습을 해야지 되는 애들이 필요해요. 맞습니까? 집에 가서 뭐를 자율적으로 하는 애들은 절대로 야근 안 해요. 여기 이사장님 제가 삼성의 선배님이신데 우리 때는요. 그냥 10시까지 회사 일을 하는 게 그냥 기본으로 알았어요. 왜? 어차피 고등학교에서도 10시까지는 공부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열심히 일하는 건 괜찮은데 10시에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간 애가 씻고 11시에 공부는 너무 많이 한 것 같은 거야. 왜? 하루에 15시간을 학교에 있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보니까 게임이 있네? 얘가 1시까지 게임을 해요. 자기 사생활이 없었으니까. 이해되세요? 이 문화가 반문화를 만들어요. 반복적으로. 애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 밤에 했던 게임을 우리 아들 놈을 보면 그래요. 아니 대학교 가서 낮에 시간이 많은데 게임은 꼭 밤에 11시에 PC방을 가요. 내가 물어보니까 옛날에 독서실 갔던 게 아니야 이놈이. 1시에 오면 나는 저거 어떡하나 할 때는 2시간은 게임하고 온 거예요. 그 습관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나이가 30 다 됐는데. 지금도 토요일 날 우리 집에 와. 대학원 다니는데. 아빠 저 나가요. 토요일 10시 반에. 어디 가니? 게임하러요. 왜 지금 하니? 게임은 지금이 맛이었다. 저게 왜 맛이었을까? 저는 또 Y를 공부를 해봐. 2차 산업이 자율학습을 유발시켰고. 한번 총장님 자율학습의 학습 효과가 더 큰지 조사해 보신 결과가 있나요? 없어요. 우리를 야근시키려고 자율학습 시켰다는 거에 대한 반론이 없으시면 박수. 우리가 당한 거거든요. 맞죠? 자, 그러면 우리는 자율학습을 원하는 사람들이었냐? 진짜 자율학습을 원했죠. 왜냐하면 동굴 안에서 할아버지가 부르는 거야. 야, 호맹아 일로 와봐. 아까 센터장이 창 던질 때도 포즈 봤어? 뒤로 일단 제꼈지, 그지? 허리를 써야 돼. 수위를. 이게 자율학습이에요. 그리고 그 손자는 저기 구석에 가서 창을 들고 해보고 센터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지. 지금 자세 나와요? 센터장님? 이게 자율학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매뉴얼을 만들어줘요. 내일 아침 9시에 일단 창을 들고 일로 와. 왜? 이번 주에 맘모스를 2마리 잡아야 되는 신석기 시대의 목표가 시작됐어요. 그럼 한 달에 8마리니까 8마리를 잡으면 100% 완수했다는 수학이 필요해서 1824년에 영국의 왕립 수학원에서 개싸움이 납니다. 수학자들이 인수분해를 일반인한테 가르쳐야 될지 말지를요. 옛날에는 수학은 금기 학문이었어요. 일반 애들은 절대 안 가르쳐. 근데 공학이 필요한 거예요. 공장을 운영해야 되니까 일반 수학이 필요해서 영국 수학원에서 왕립 로얄 뭔데 하여튼 매스매틱 모르겠죠. 얘들이 싸움이 나요. 학자는 아무나 수학하면 안 된다와 매수된 반대파들은 모든 국민이 기본 수학은 해야 된다는 파로. 그때쯤 아마 홍성대 씨의 그 조상 누군가 정석을 쓰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 책이 팔릴 것이다. 왜? 인수분해부터 시작하니까. 여러분 수학은 우리한테 익숙한 학문이 아니에요. 몰라도 돼요. 왜? 오늘 잘 먹고 배부르면 되지. 내가 오늘 몇백 그램을 먹고 칼로리를 왜 소비하는 거. 많이 먹고 많이 빼려고 수학도 하는 거잖아요. 잊지 마세요. 내가 무슨 앞으로의 어떤 행동을 하거나 사회 현상을 이해할 때 그걸 무조건 수용하지 말고 우리는 원했던 것일까? 또는 나는 정말 원하는가? 나는 학습되거나 강요된 삶을 사는 게 아닐까? 아까 에이트에 제가 에이트 어느 날 이상우 총장이 우리 사무실에 와서 그거 책 한 권 더 줘준 게 이렇게 큰일을 만들 줄은 몰랐어요. 나 읽어보니까 있잖아. 진짜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뭘 어떻게 해야 돼? 이 총장, 내가 아우님 한번 읽어봐. 근데 이렇게 이사장님한테 던지면서 이게 이렇게 마법 천지를 만들 줄 몰랐지만 저 책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니네 여태껏 얘기했던 말 듣지 마.
여태껏 세상은 이제 기계가 다 해줄 거야. 그럼 너는 다시 동굴로 돌아가서 뭐를 할지 판단해라. 그리고 동굴로 안 들어가면 코로나를 계속 준다, 나는. 왜? 우리도 못 살겠는데 너도 못 살아봐라. 그게 아닐까. 자, 마지막 장. 코비드는 그러면 우리한테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를 제가 한번 쭉 열거해봤는데 이 안에 엄청 많겠죠. 경제적인 분야. 그 경제 안에는 엄청나게 많아요. 생산, 제조, 생산, 판매, 유통, 금융, 뭐 서비스 등등인데 화두를 하나 딱 꼽으라 그러면 언택으로 갈 거다. 비접촉. 왜? 코로나가 무서우니까 일단. 근데 비접촉이 그러면 아까 생리학이나 인류학적으로 우리한테 불편한 것이었느냐. 소집단. 오늘 딱 좋아요. 요 정도 동굴은 괜찮아요. 요 정도 모임은 왜냐면 아마 총장님 조직학에서 한 사람이 20명까지는 관계를 원활히 맺을 수도 있고 컨트롤러블 하다고 그러잖아요. 요 정도는 돼요. 반은 모르고 반은 잘 아는 정도. 그러니까 경제학 측면에서 보면 나머지 관계는 비대면으로 맺고 인간관계는 요 정도 안에서만 맺는 세상으로 갈 거다. 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코로나가 한 번에 끝나더라도요. 한 번 맛을 본 사람은 뒤로 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집에 저도 일주일에 약속이 한 3일씩 있었어요. 하루는 테슬라, 하루는 뭐 있잖아요. 아시는 섞어 먹는 거 여러 가지 테슬라도 있고 뭐도 있고 오늘은 테슬라, 오늘은 뭐 이집에 막 요즘은 매일 집에 일찍 들어가요. 요즘엔 집사람이 전화를 안 와. 왜냐하면 옛날엔 오냐, 몇 시에 오냐, 오늘은 오냐 꼭 물어봤어요. 요맘쯤 제가 지금 좀 이따 전화 버릴게요. 요즘은 전화 가요. 아침에 물어본 대로 오늘 식사는 하고 오시나요? 오늘은 식사 약속 있어요, 제가. Yes. 근데 요즘은 잘 안 물어봐. 왜냐하면 일찍 들어가니까. 아침에 얘기해줘요. 밥 얻어 먹으려면 얘기하고 나가야 돼요. 오늘은 들어온다, 6시 반이면. 자, 지금 코로나 확산 이후에 석 달 정도 살아보니까요. 모르겠어요. 제 연배가 계신, 내가 여태 30년을 괜한 짓 하고 다녔네. 저녁을 안 먹으면 인간관계가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집에 있어 보니까 집의 관계가 훨씬 중요해요. 그리고 그게 되게 재밌어졌어요. 옛날에는 저한테 물어보는 게 집사람 뭐예요? 집에서 놀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요즘 김 사장 집사람 뭐해? 집에서 바쁘더라고요. 제가 집에 일찍 와 보니까요. 벌써 그 시간에 빨래를 개고 있어. 그럼 나 앉아서 같이 빨래 개야 돼요. 저는 빨래 군대 생활 말고는 개본 적이 없어. 왜? 아침 6시 반에 나가서 새벽 1시에 들어온 놈이 언제 빨래를 개요. 근데 빨래가 나름 재미있어요. 여러분 일로 계시는 분 재미없죠? 양말을 2개 개보니까 이거 발목 사이즈가 잘 안 맞아. 그래서 좀 안 맞으면 와이프가 아니 그거 똑같이 길이를 맞추세요. 그러면 약간 느렸다가 맞춰놔야 돼. 그리고 얼굴 싹 볼 때 맞았지. 그러고 계속 얼른 내요. 안 그러면 또 이게 줄어들어요. 이렇게. 언젠가 한번 뜨거운 물에다 잘못 넣은 거죠. 한 놈을. 재밌어요. 은근. 저는 여기 계신 존경하는 분들한테 약속인데 코로나가 사그러져도요. 이제 저녁 약속을 옛날처럼 안 할 거예요. 나이를 먹어서가 아니라 우리 딸내미 이제 20살짜리 이번에 대학 간 딸내미랑 요 석 달이 제 인생 30년 직장 생활보다 훨씬 소중하다는 걸 알았어요. 두런두런 얘기하고 아빠 슬기로운 감방 생활 봤어? 아니 슬기로운 의사 생활 보자. 그래? 제가 지금 3회째 봤어요. 목요일이 기다려져. 이전에 직장 생활 목요일 지긋지긋해. 아침에 목요일만 아침 되면 오늘만 어떻게 버티자. 요즘은 목요일 아침에 저녁 때 슬기로운 생활 의사 생활 하는데 걔 그 누구죠? 그 아들 우주홀릭. 야, 걔 연기 보는. 맞습니까? 어떠세요? 한 3개월 일찍 들어가 보시니까 어때? 물론 이제 좀 지긋지긋한 분들도 있지. 진짜 좀 보기 쉽지 않은데 빨리빨리 들어오니까. 근데 저는 나름 근데 이게 직장 생활도 그래요. 제가 야근 많이 시켰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야근 세대였어요. 자율학습이라고 하면서 퇴근해 되는데 내일 아침에까지는 그건 해줘. 사실 내일 아침에 안 봐도 돼. 점심에 해도 되는데 야근 시키고 싶은 거야. 왜? 나도 30대는 막 야근했으니까. 근데 요즘은 들어가. 왜? 너도 나중에 우리 부장을 떠올리면서 내가 그 양반은 잘 있나? 헛된 짓 했네. 그 양반이나 나나. 이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 일찍 들어가. 그러면 생산성이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저희 회사는 참고로
비대면을 만들어서 은행에 공급하는 회사. 요즘 난리 났어요. 은행이 다 비대면. 작년에 그때는 비빔냉면 팔으려고 해도 그렇게 안 먹더니 매운 거 먹어야 되는 다 비빔냉면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즘 비빔냉면이 비대면이라 안 그래. 비면이잖아요. 어쨌든. 어? 옛날엔 그렇게 비빔냉면 먹으라도 물냉면만 찾던 사람들이 다 비빔냉면. 회사가 되게 바빠요. 근데 일찍 들어가고 재택을 3분의 1 시켜도 아무 지장이 없어. 일단 애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이 안 날라간대요. 그리고 재택을 하면 이제 회사에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사무총장이 뭘 시키면 사무총장 살짝 비켜 있으면 돼. 어디 외근 나가면 오늘 안 해도 되네? 일찍 나도 퇴근? 그리고 이제 각 팀의 회의를 하면 회의 가서 약간 거짓말만 하는 거야. 어제 갑자기 이사장님이 전화 오셔갖고 그거 하느냐고. 아, 못했는데 내일까지 할게요. 근데 재택을 하잖아요. 화면에 모이는 시간이 정해 있어. 그리고 하루에 여러 번 안 보니까 그 시간에 가서 거짓말 할 시간이 없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만 물어봐. 왜냐면 화면으로, 비대면으로 오래 얘기해. 안 됐는데요? 들어가. 저는 그럼 김 과장 때문에 회의를 2시간 뒤에 다시 합니다. 땡! 그럼 전화 안 되는 거야. 아니, 과장님 뭐 하세요, 도대체? 이전에 사무실에 있을 때는, 아니, 네가 하면 내가 하고. 이거 자료 줘봐. 비대면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출퇴근 시간 줄고 하루에 우리 직원이 63명인데 그 중에 2명은 와서 뒷담화 같이 까는 친구가 있어요. 와서 사장님, 사실요, 우리 하루에 3시간도 일 안 해요. 근데 재택하니까 3시간만 딱 일하고 나머지 20시간이 자유라는 거야. 아, 그러네. 니들 와서 반은. 근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옛날에 삼성 다닐 때 하루에 뭘 15시간 있지만 꼬박 앉아서 하는 시간은 8시간? 안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경제가 바뀔 것이다. 경제 패턴이. 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를 3부제로 돌리거나 뭔가를 하면서 온라인으로 하는데 아까 우리 센터장님 교육한 걸 접목시켜 볼게요. 자, 우리 총장님께서 학교를 3부제로 해서 대통령이 승인해가지고 학교를 6시에 갔는데 요즘까지 온라인 강의 하다가 시간이 남아가지고 갑자기 하버드 교수님 강의도 들었던 내가 갑자기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이 있는 선생님한테 들어보니까 질이 너무 떨어져. 오래 못 갑니다. 자, 제가 맞는 사례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중학교 때 태권도를 배우러 다녔어요. 야구선수 끝내고, 테니스 선수 끝나고. 몸이 이제 등치가 좋은데 키가 자꾸 쫄아졌는 느낌이 있어. 태권도 따서 애들 좀 제 앞에 딱 갔는데, 우리 관장님이 딱 태권도 5단이래요. 딱 5단이고, 나 연세가 좀 있는데, 품새가 좋아. 그래서 이제 한 2달 다녔는데, 내 친구가, 야, 거기 말고 저쪽 가자. 왜? 했더니, 가격은 똑같은데, 거기 전국체전 1등한 사범님이 관장이라는 거야. 아니, 그 사람 둘이 태권도 대련하고 한 걸 본 적은 없어요, 저는. 근데 여기 그레이드가 다르잖아. 우리 동네 아저씨 5단 관장님인데, 여기는 5단인데,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딴 사람이야. 나는 이 사람한테 배우고 싶죠. 이게 근데 우리만 그럴까요? 아까 동굴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맘모스 하루 센터장님하고 총장님하고 잘 잡은 어느 날, 그 다음날 한 이틀 또 굶었는데 또 일어나더니 야, 오늘 맘모스 잡으러 가자는데 저기 다른 분이 이번에도 잘 못 잡았던 사람이 가자면 가요, 거기? 이사장님, 총장님 팀 쫓아가서야 뭐 이빨도 달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온라인 교육도 지금 있는 학교 선생님들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애들이 학교는 어쩔 수 없이 거기 앉아 있으니까 나오는 거 먹지. 여기 선생님한테 1시간 받았는데 저기 선생님이 10분 만에 잘 가르치면 이걸 왜 보냐고요. 이거는 틀어놓고 이거 볼 거예요. 우리 딸이 이번에 엄청 부풀러서 대학을 간 거예요. 대학을. 그래서 제가 6시에 퇴근해서 뚝 갔는데 온라인 강좌를 해요. 교수님하고 1대1로 한대요. 근데 위에는 여기다 이렇게 브라우스 딱 입고 머리를 딱 묶고 이제 자기 막 프레시 매니저, 왜냐면 신입생 학년 애들 밑에는 잠옷 바지 입고 있는 거예요. 왜? 교수님 어차피 여기밖에 안 본대. 그럼 교수님은 어땠을까? 그랬더니 교수님도 뭐 팬티 안 입었을지도 몰라? 이런 거야. 왜냐면 밑에 어차피 안 보이니까. 제가 교육이 어떨 것 같으세요? 학교의 담임 선생님 또는 교과 선생님이 지속 가능할까요? 학교가 없어질 것 같아요. 저는. 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학교를 다니는 이유는 노동을 하는 기회를 얻거나 뭔가 다른 산업적인 기회를 얻는 건데 산업적인 기회가 15년 뒤에 없어진대요. 근데 나는 왜 그 반바지 입고 잘 못 가리키는
선생님 얘기를 들어가면서 거기 앉아 있어야 되죠. 그것조차도 아마 거부하지 않을까? 세 번째, 의료는 그렇게 정부가 또 아니면 학자들이 그렇게 비대면을 하자고 그랬어요. 스마트 헬스. 누가 말렸죠?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들께서. 코로나나 못 막는. 자, 제가 누굴 비하자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를 지금 대응을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코로나를 예견하거나 미리 치료제를 만들어 줬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요. 핸드폰 만드는 회사는 대단해요. 필요도 없는 카메라를 막 덕지덕지 달아서 팔아. 근데 지금 만약에 코로나 약 판다고 의사 선생님 어떤 분이 개발하면 정말 존경받고 부자가 될 텐데 그런 걸 안 하시면서 원격 의료는 반대했잖아, 다. 왜? 나는 만나야지 된다는 사명감. 의료는 반드시 침을 놔야 된다는 허준. 침 놓으면 그 한의원 안 가요, 이제. 뭐야? 의료는 언컨택트로 갈 수밖에 없다. 피 한 방울이면 다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가서 피 뽑히고 사진 찍히고 아까 보니까 해적선 CT까지 막 찍고 그러냐는 거죠. 그리고 병은요. 여러분 병에 대한 궁금은 뭔지 아세요? 아픈 걸 치료하는 거는 그건 누구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픈 걸 미리 알아주는 사람이 대단한 거죠. 우리가 엄마를 왜 좋아해요? 엄마를. 오늘 너 기분 나쁘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엄마는 알거든. 제가 오늘 뭔가 안 좋은 그 누구도 내 기분 모르는데. 스마트 의료는요. 너 이상하다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오늘 갑자기 심장이 뛰네? 우리 집도 몰라, 엄마도 몰라, 아무도 몰라, 내 강아지도 모르는 걸 내 시계가 우리 닥터한테 알려서 인공지능 닥터가 너 지금 병원 가야 돼. 안 그러면 심근경색 오는 것 같아. 왜? 이런 패턴이 있으면 2시간 뒤에 94% 확률로 혈관이 터지더라. 문화는요, 그럼. 지금 벌써 배달 앱이 터졌잖아요. 배달을 얼마나 시키는지. 그랬더니 지자체가 배달 앱을 만든대요. 아, 그건 괜찮을 것 같아. 근데 그럼 그 다음엔 뭐, 지자체가 다 할 것 같아요, 보니까. 학교도 이제 지자체화 시키고. 저게 말이 안 돼요. 동굴 안에는 온도와 습도와 적당한 분위기만 만들어주면 되지. 그 동굴 안을 자꾸 어떤 사람이 했다고 그래서 그걸 특수 목적으로 하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요? 자유분방하게 내비두는 거예요. 배달 앱을 만들어줄 게 아니라 배달 앱을 여러 경쟁사를 만들게 해주는 거. 여러분 보세요. 카카오톡이 세계 통신사한테 통신사 사통신을 만들었으면 지금 저렇게 커졌을까요? 통신사가 하는 서비스 중에 우리는 몰랐던 걸 캐치해낸 거예요. 우리는 통화보다 문자가 더 쉽다는 걸 몰랐어요. 문자가 귀찮고 통신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문자가 야, 돈 안 돼. 근데 뭐가 있었냐면 동굴 안에 말로 하기 힘든 게 있었던 거예요. 동굴 시대에 왜 걔들이 거기다 그림을 남겼을까요? 나도 이렇게 사냥하고 엄청난 사슴떼 잡고 이랬던 사람들이라는 걸 남기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는 뭔가를 남기고 싶어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톡이 튼 거예요. 카카오톡이 그때 통신사를 했더라면 지금 망했겠죠. 문화? 정치는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민감한 시기니까 지금. 정치는 어떨까요? 우리가 비대면을 통해서 간접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술적으로 직접 정치를 할 수 있는 루트가 깔렸으니까 다음번 선거는 아마 반드시 핸드폰 선거가 돼주지 않으면 투표율이 급격히 떨어질 거예요. 왜? 코로나가 계속 창궐을 한다는 전제에서는. 요번에는 이미 투표 일정도 확정이 됐고 정치권에서도 지금 서로 오는 게 유리하니까 하지만 내년 뭐 2년 뒤에 대선이 있는데 그 시기에 코로나가 창궐할 거라는 빅데이터가 분석을 하면 투표를 그럼 2달 미뤄요? 그럼 대통령 임기가 바뀌는데? 그렇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집단 선택을 할 거예요. 야, 그냥 핸드폰으로 신분증 찍고 거기서 번호 누를게. 근데 그 다음 단계는 제가 다음 차기 대선을 그 차차기쯤 어느 때는 야, 내가 보니까 우리 저기 컴퓨터 공학자 한 10,000명이 코드 잘 짜서 정치 의사 결정하는 로봇을 만드는 게 더 싸고 쉬워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휴가 갔습니다. 휴가 안 가요. 인공지능 대통령은. 재난 현장에 마스크 쓰고 가시지 않으세요. 병이 안 얼마. 로봇가 가는 거야. 가서 접니다. 얘기하고. 떡볶이 얼마예요? 자, 마지막 관계. 자, 오늘이 여러분이 저희랑 이렇게 대면으로 하는 마지막 강의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밤에
질병관리본부에 그 이제 코트도 안 돼서 머리가 하얀 게 여기까지 오신 분이 나오셔서 오늘 1000명의 확진자가 생겼다고 하는 날 내일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할 거예요. 모든 집회를 없애라. 확률적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저 불안해요. 저 논현동의 그 회원, 직원 100명에 회원 500명 거기 굉장히 불안해요. 그 사람들이 사회활동이 서로 활발한 사람들이시거든. 노인병원에 50명하고는 그건 다른 거예요, 문제가. 이 사람들은 빨빨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 끝났고요. 오늘 잘하시는 선생님은 마지막에 정리를 해요. 코로나가 왜 생겼다고요? 우리가 너무 산업이 발전돼서. 그럼 산업은 코로나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4차 산업을 가속화시킬 거다. 그럼 4차 산업은 어떤 형태가 되는 게 좋으냐? 인간의 본성을 이해해주는 산업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을 거냐? 대부분 안 만나는데 소소한 행복을 찾으면서 이런 소집단 모임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거나 행복을 찾을 거다. 자연에 산다. 집밥 백선생. 순위의 반찬. 이게 왜 떴을까요? 우린 이미 그런 세상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니까가 아니었을까? 1970년대, 80년대는 달동네. 10가족이 좁은 방에서 한 사람은 고시를 봐였고 누나는 고등학교를 포기하고 공장을 다녔어요. 그게 그 시대는 그랬으면 하는 모습이었던 거죠. 지금 드라마가 작가가 어느 날 창작을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마 이런 걸 원하지 않을까? 오늘 우리 그것만 잊지 말자는 거죠. 동굴시대에 우리가 어땠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애를 학교를 보낼지 뭘 할지 했을 때 얘랑 나랑 동굴에 있는 엄마, 아빠, 아들 그 다음에 내 동료라면 나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설득할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자고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조금 시간이 길어졌는데 죄송하고요. 저는 제일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